차디찬 대리석 궁전에 갇힌 딸의 비명,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절규,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사위의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못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번 돈보다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만에 더 많은 돈을 버는 사위. 그의 눈빛은 늘 저를 무시하고 경멸했죠.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와 한치의 구김도 없는 셔츠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임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사위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6살 손주가 잠결에 내뱉은 섬뜩한 비밀을.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딸 혹은 당신의 손주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섬뜩한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짓된 성에 들어선 노모.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부대낀 시장의 짭짤한 젓갈, 냄새와 사람 사는 소음이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조용하고 네모반 듯한 동네가 나타났어요. 딸의 집이 있는 곳이었죠. 딸의 전화는 일주일 전부터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손주 준혁이의 어린이집이 전염병 때문에 일주일간 문을 닫는데 하필이면 딸과 사위의 출장이 겹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하고 말끝을 흐리는 딸의 목소리에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니 눈앞에 거대한 성벽 같은 아파트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어요. 10여 년 전 시장 한쪽에 먼지 날리는 좌판을 겨우 얻어냈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압감이었습니다. 딸의 집 현관문은 무슨 금고 문처럼 두껍고 육중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백화점 1층에서 나는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그런 향기였죠. 오셨어요, 엄마? 딸 다혜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고 좋은 옷을 입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운 인상의 사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깍듯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죠.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와 한치의 구김도 없는 셔츠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쳐다보며 장모님, 힘드실 텐데 괜히 오셨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져온 참기름과 직접 빻은 고춧가루가 담긴 제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었죠.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것들이 우리 집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경고와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닐세. 그래도 내 손주먹일 건데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더 대꾸하지 않고 흰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고 그 뒷모습이 마치 집에 들인 불청객을 외면하는 주인 같아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수상한 그림자와 아이의 잠꼬대, 짐을 풀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이 집은 온기가 돌아야 할 집이 아니라 그저 비싸고 거대한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딸은 제게 마실 것을 내어주려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제가 알던 다혜는 저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밥은 잘 챙겨 먹는 게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 말에 다혜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애써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딸이 뻗은 팔 아래로 희미하게 남은 노르스름한 멍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팔은 왜 그러냐? 제 목소리가 커지자 딸은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 이거 어제 장식장 옮기다가 부딪혔어. 라고 변명했지만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저는 가구에 부딪힌 멍은 저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시작해서 점차 노랗게 번져가는 저건 분명 다음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혀끝에 닿는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준혁이만이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주는 듯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저도 스르르 눈이 감길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 왜 저기 거실에 있는 할머니 사진 있잖아. 그곳에는 제가 환갑 때 딸이 기념으로 찍어준 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의 다음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 사진은 꼭 저기에만 걸어야 한다고. 무조건 저기여야 한대.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이정표나 혹은 자물쇠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색깔놀이의 섬뜩한 비밀. 다음 날 아침, 뱀 같은 사위를 상대하기 위해 저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자네를 보면 말이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결이라도 있는 겐가? 라고 떠보았습니다. 제 말에 사위는 장모님께서 평생 버신 돈, 저는 1시간이면 벌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평생 이해하기 힘든 세계입니다. 라며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철벽을 쳤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세계가 아니라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품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블록을 쌓으며 놀던 중 준혁이는 불쑥 할머니, 우리 아빠는 색깔 박사님이야. 무지개 금고놀이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고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이는 파란색이 제일 첫 번째야. 파란색 자동차. 그 다음엔 빨간색 스포츠카. 라며 신이 나서 말하려다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아빠한테 혼나. 아빠가 순서를 아는 사람은 아빠랑 나 둘뿐이어야 한대.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손주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의 조각을 찾아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외출한 사이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액자 뒤에 숨겨진 벽지에서 아주 미세한 사각형의 흔적을 발견했죠. 빛의 각도에 따라 보이는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 커터칼로 그어놓은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4위의 서재였습니다. 저는 종이 파쇄기 먼지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잘린 종이들이 국수 가락처럼 엉켜 있었죠. 흰 종이들 사이사이에는 준혁이가 말했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 방에서 발견한 큼지막한 돼지 저금통. 엄청나게 묵직했지만 흔들어도 짤랑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빼내는 구멍은 강력 접착제로 단단하게 막혀 있었죠. 이것은 저금통을 위장한 또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누구도 6살짜리 아이의 돼지 저금통을 의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3가지 확실한 증거가 새겨졌습니다. 벽에 숨겨진 금고의 흔적, 파쇄된 색깔 문서 조각들, 그리고 미스터리한 돼지 저금통. 결전의 날, 무너진 환상.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라며. 철교했습니다. 그 순간 출장 간다던 사위가 유령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저를 정신에 문제가 있는 늙은이로 몰아세우며 완벽한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준혁이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랑 준혁이 둘만 아는 비밀 암호를 만드는 거야. 아이는 곧바로 파란색 로봇, 빨간색 로봇, 노란색 로봇, 지금 초록색 로봇까지 순서대로 기억해야만 로봇 군단이 문을 열어준대. 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악마 같은 암호가 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사위는 유럽에 멋진 집을 하나 계약했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한국은 떠나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과 손주를 인질 삼아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겁니다. 제 존재가 그의 모든 계획을 앞당겨 버린 셈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집을 나서는 즉시 모든 것을 걸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하지만 딸의 피로에 절은 얼굴과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령 내가 틀려서 온 세상에 비난을 받더라도, 설령 내 딸이 평생 나를 원망하더라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112를 눌렀습니다. 단순 가정 불화 신고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의 금융 사기 및 횡령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확신이 통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청 지능범죄 수사팀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팀장님, 대상 차량 아파트로 재진입 확인.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긴박한 무전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위는 공항으로 직행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초록색 외제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여러 대의 차량이 그들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정태우 씨, 멈추시오. 형사들이 외치자 사위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딸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린 준혁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을 이끌고 거실 벽 앞으로 가 제 기억 속에 새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 놓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그 사람이 탔던 자동차 색깔 순서입니다. 파랑, 빨강, 노랑, 그리고 초록. 제 말에 따라 형사가 키패드에 해당 조합을 입력하자 육중한 금고문이 드러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 비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들고 온 돼지 저금통을 바닥에 내리치자 그 안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고 모든 범죄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 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제 등 뒤에 숨어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다 틀렸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딸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 나온 그 말에 저는 그저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제 팔베개를 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상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사위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동결되었고 결국 우리는 준혁이의 옷가지와 제 짐 가방 하나만 챙겨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제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어요.
방 두 칸짜리의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 차가운 대리석 궁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사위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저 역시 시장에서 좌판을 다시 얻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만큼 정직하고 떳떳한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창문으로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들을 모두 처분한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거대한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비로소 햇살이 드는 진짜 우리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